자, 이제 마지막 시간 내용에는 기초입문서 260페이지 볼까요? 자, 계약 성립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세요. 자, 거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읽어보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260페이지 계약 성립 시기인데, 아까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 맞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게 이제 계약 성립 시기인 겁니다. 이건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가 조금 좀 달라요. 먼저 요 연습을 좀 해봅시다. 대화자하고 격지자. 이쪽 내용을 볼까요? 이 사람 서울에 살고 있고 을은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화자인가요? 격지자인가요? 몰라요. 여기까지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자는 의인사 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대화자라 그래요. 일단 의인사 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면 격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갑하고 을이 전화를 통해서 의인사 표시를 주고받아요. 그럼 전화하는 사이면 의인사 표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죠.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대화자가 되는 겁니다. 갑 서울에 살고 을 서울에 살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모르죠. 여기까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갑 서울에 살고 을도 서울에 사는데 얘네들이 편지를 통해서 의인사 표시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사 표시가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걸리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격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이 한 집에 살아요. 갑하고 을이 한 집에 살면 이 사람들은 대화자이다, 격지자이다? 모르죠. 서로 말하는 사이면 뭐가 되는 거죠? 대화자가 되는 거. 갑은 자기 할 말을 포스트에 붙여가지고 냉장고에 갖다 붙여놓고, 그걸 보고 을도 제 할 말을 붙여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격지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가까이 있다,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대화자가 되는 게 아니고, 대화자인지 격지자인지는 시간적인 개념이다, 장소적인 개념이다.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들어와서,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합치. 그러면 대화자끼리는 언제 계약이 성립하게 될까요?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뭐한테? 도달한대. 승낙의 의인사 표시가 도달한대. 그러면 대화자는 서로 말하는 사이인 거죠. 그러면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고 을의 승낙의 갑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건데, 말하는 사이니까 언제 도달이 될까요? 좀 쉽게 표현하면 갑의 말이 을의 귓구녕에 들어가고, 을의 말이 갑의 귓구녕에 들어가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끝나는 즉시 합치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인데요. 얘는 꼭 외워야 됩니다. 풀어보겠어요? 외워보겠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테? 발송한대.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테 성립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테? 발송한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동영상으로 볼 때 여러분도 저한테 좀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니까 전자출판 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수업 내용이니까 일단 화질이 괜찮은지, 그 다음에 좀 내용을 좀 보완 수정해 줘야 될 부분이 생기면 늘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의견 내주시면 제가 그걸 수업할 때 반영해서 여러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봤던 그림이니까 잘 따라옵니다. 갑이 청약을 보낸 게 며칠이죠? 1월 1일. 청약에 을에게 도달한 게 1월 3일. 그다음 며칠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죠? 1월 20일까지.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을이 1월 10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보냈고 1월 12일에 편지가 갑에게 도달된 겁니다. 그러면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 표시가 제때 갑에게 도달했으니까 당연히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죠. 자, 그럼 첫 번째,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라고 그랬죠. 아까 청약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승낙 적격이 있다. 그게 결국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낙이 때마침 들어와서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힘이 발휘가 되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고, 근데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언제 계약이 성립하게 될까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대화자인지 격지자인지를 알아야 되죠.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격지자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요거 청약의 편지, 승낙의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니까 대화자다, 격지자다. 격지자. 그럼 얘가 반드시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러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1월 10일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1월 10일에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요 발송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해볼까요?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성립한다고요? 발송. 그럼 이게 잘 읽어보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이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때 도달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냐? 아니면 제때 도달은 돼야 되는 거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돼요? 제때 도달은 돼야 돼요? 제때 도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죠? 1월 20일까지인데 만약에 1월 10일 날 보냈는데 22일에 도착해 버렸다는 겁니다. 승낙 기간 지난 거야. 이때는 항상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발송 밑에다 꼭 써놓기 바랍니다. 발송 밑에다가 제때 도달은 해야 함. 제때 도달은 해야 함. 제때 도달은 해야 함. 근데 그 지문에 그 문제 풀 때 그 제때 도달해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때 도달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도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 531조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260페이지 오시면 조문 나오죠? 531조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읽어보겠어요. 시작.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이게 조문.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데 성립한다. 이건 조문이니까 조문 나오는 건 항상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 제때에 도달은 해야 된다는 거, 그 조문을 해석할 때 발송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제때에 도달한 것을 전제로 발송한 데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된다는 겁니다. 조문 물어보는 거하고 조문의 해석론을 물어보는 걸 좀 잘 구별하자는 겁니다. 지문에 그 조문 그대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데 성립한다 나오면 항상 O다 X다. O. 대신 발송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제때 뭐는 해야 된다. 도달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올까요? 자, 그럼 여긴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 표시가 제때 도달이 되었으니까 계약이 성립하죠. 자, 근데 이번엔 1월 22일에 1억 원에 사겠다라는 승낙의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가 1월 25일 날 갑에게 도달이 된 겁니다. 여기는 승낙 기간을 훨씬 지나쳐서 승낙을 보낸 거고 완전 늦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이제 다 맞추시겠죠? 뭐 때문에 그렇죠? 청약 때문이죠. 그러니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연착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풀로 한번 쓸까요? 연착된 승낙은 불러드릴 테니까 풀로 다 써봅시다. 연착된 승낙은 밑에 여백에 쓸만한 공간 되죠?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쓰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된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두 번째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세 번째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많이 반복해드리면 여러분도 외울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언제 계약이 성립하게 될까요? 이건 나눠봐야 되죠. 대화자 간인지 격시자 간인지 다르니까. 그러면 대화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 표시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이름 쓴 때 계약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교차 청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한 내용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설명 들었으니까 뭘 풀어야 될까? 문제 풀어보겠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벌써 좀 습관이 좀 돼야 되죠. 1번 질문 읽어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 모르면 물음표. 그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좀 전에 풀었던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죠. 그것도 살짝. 자, 풀어보겠습니다. 칠판. 계약의 종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얘는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O의 X예요. X죠. 요물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일까요? 낙선 계약이죠. 매매 계약은 소유권 이전해 줄게라고 약정, 대금 지급해 줄게라고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니까 얘는 청약에 대해서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낙선 계약이 되는 거고, 요물 계약에 해당되는 거 4개 있다고 그랬는데 뭐 있다고 그랬죠? 현대계보, 현 써볼까요? 현상광고, 그다음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요 4가지가 이게 요물계약인 겁니다. 요물계약 확실하게 잘 외워둡시다. 그리고 요물계약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낙선계약.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낙선계약, 요물계약, 낙선계약, 요물계약, 요물계약, 낙선계약. 이 조합 까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청약자의 의인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끊고, 요게 의인사실현이죠. 의인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러면 계약은 청약자가 승낙의 의인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 OX예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안 때가 아니죠. 아까 책 보내주니까 책에 이름 쓴 때 계약 성립한다 이러죠. 다시 팔 흔들어 볼까요?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이름 쓴 때. 그 팔 흔들면 뭐가 느껴져요? 살이 느껴요. 살이 느껴져야 됩니다. 요거 승낙의 의인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그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이다 아니다. 이게 정확하게 좀 잘 외워놔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세 번째,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그랬어요. 이 뭘까요? 내자, 교차 청약이죠. 그럼 교차 청약은 아까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하게 됐죠? 갑이 1월 1일 날 청약에 편지를 보냈고 편지가 1월 3일 날 도달이 됐고, 을도 승낙에 청약에 편지를 보냈죠. 1월 2일 날 보냈고 4일 날 도달했다는 겁니다. 언제 계약 성립했었죠? 4일. 그러면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 발송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OX, X죠. 4번 격취자 포인트죠. 격취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OX, X죠. 격취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원래 도달한 때 성립하는 게 원칙인데 격지제가 하는 계약은 계약 성립 시기를 좀 빨리 해주고 싶어서 이 조문을 만든 겁니다.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주문에 가볼까요?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끊고 아까 써봤죠 이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뭐로 볼 수 있다? 새 청약. 그러면 1월 22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1월 25일에 이 편지가 도달이 된 겁니다. 연착된 거 맞죠? 그럼 이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갑이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OX. 5. 그래서 답 뭘 골라야 돼요? 5번. 자, 여기도 설명 듣고 외우라는 거 외우면 문제 풀리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살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올해 34회 시험 대비해서는 조금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내려놓은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많은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내용. 왜냐하면 뭐 하나라도 안 가르쳐 줘서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그걸 못 풀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올해 시험 해보니까 그 어려운 걸 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30개는 충분히 맞추더라고요. 30개. 30개 맞으면 몇 점이에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30개 맞으면 75점이거든요. 75점만 맞으면 충분히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수가 좀 남고 학교로 있는 꽂주고 학교를 쌤한테 가서 민법 때문에 합격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나중에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본적인 거 한 30개 맞출 수 있는 것들은 앞부분에 많이 다뤄주고 그 중간중간에 힘든 걸 해봤더니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작년 심화 과정 한 4월 달쯤에 가서 제가 모든 걸 빠짐없이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많아지게 됐고 1차로 돌아선 사람도 많아지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여러분이 1차, 2차를 다 쭉 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1차 선생님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을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걸 기본 이론 과정까지 해드릴 거고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어렵고 난이도 있는 걸 해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도는 제가 다시 재편성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어요. 네, 우리 책 안에는 쉬운 내용도 있고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 제가 중간중간에 다 골라내서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기초 과정도 마찬가지고 기본 과정도 마찬가지, 그 이후의 과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중요하고 쉬운 걸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좀 난이도 있는 걸 뒷분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진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이 좀 감안해서 수업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 민법을 초반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동차학격에 대단히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의 글을 하나 소개해 주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2분이에요, 2분. 자, 이렇게 실명을 좀 다 쓰긴 좀 뭐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보셨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분한테 제가 허락을 맡았어요. 내가 이분의 글을 학교 가서 이분의 글 저한테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거 내가 34회 새롭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으니까 실명 거론하고 내가 소개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허락해준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네.
자, 다 읽으셨죠? 예. 저는 그 이분 글을 보고 이분도 여러분과 똑같이 33회 때 처음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동차로 올해 시험 합격하신 분입니다. 점수도 훌륭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막판에 그 성적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합격하게 된 계기인데, 그건 전반적으로 앞부분에 민법 공부를 잘 해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남는 시간 모두 민법 공부하는데 올인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4월달까지 여러분도 6과목 수업을 제가 차근차근 잘 듣는 겁니다. 수업을 빠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 듣고 그다음에 그 주에 다른 교수님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그 복습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은 민법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1차 합격뿐만 아니라 동차 합격에 매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때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2차 과목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4월달까지 민법 점수가 이분은 좀 꽤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50점 근처에 나오시면 돼요. 50점 근처만 나오면 민법도 나머지 시간 충분하게 시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민법이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생기면 2차 과목을 붙여갈 수 있는 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2차 과목에 돌입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면 저한테 항상 점수를 인증샷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시험 볼 때마다 무조건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점수가 좀 잘 나와서 나는 점수가 좀 나왔으니까 2차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은 1차 과목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 2차에 올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시작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보면 대충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다는 걸 다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의 점수라면, 왜냐면 이게 2차 과목 공부해 보다 보면 1차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당연히 1차를 해놨다가 2차 과목에 들어가게 되면 1차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특히 민법은 또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지면 2차로 갔다가 다시 1차로 다시 온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아니다. 너는 처음에 이 정도의 점수를 맞았고 충분하게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계속 2차를 하거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럼 그거 믿고 계속 2차 하는 거예요. 1차 점수가 떨어져도. 왜냐면 다시 2차 점수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1차로 와서 메꾸면 그 갭이 메꾸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시면 항상 저한테 점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점수대별로 각 사람들마다 좀 팁을 좀 드릴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처방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한 가지만 제대로 짚어줘도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공부하는 내내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중간에 1차로 돌아서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본인의 실력을 저한테 항상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피드백을 해서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다음 요 4월 달까지 해서 민법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때 차서 2차 과목을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이건 2차 과목도 붙이는 순서가 있어요. 그 붙이는 순서는 뭐냐면 일단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한 달 정도만 빡시게 해도요 점수가 팍 올라가요. 그다음 공법은 꽈락 맞으면 안 되죠. 꽈락 맞으면 안 되니까 중개사법 끝나고 난 다음에 공법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거의 2차 공부대 절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시법하고 세법 이런 순서대로 메꿔 나가면 충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차 과목이 5월 달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럼 7월 달에 2차 과목이 되잖아요. 2차 과목을 집어넣게 되면 시간이 모자라죠. 그럼 7, 8, 9,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10월 달은 뭐 현상 유지하는 거니까. 그럼 7월 달에 2차를 집어넣게 되면 중개사법, 공법, 공시, 세법을 다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개사법, 공법만 하고 공시하고 세법은 결국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공시하고 세법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개 모자라고 2개 모자라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4월 달까지 해서 민법 공부하는데 올인, 5월 달부터는 2차 과목을 차근차근 붙여가는 게 포인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2차 과목을 차근차근 붙여가면 요 7월 달 여름 때쯤에 가면 점수가 대부분 이렇게 60대 후반이 나오면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공부가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현상 유지만 잘하면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막판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마지막으로 요 백선하고 동요모의사 이 과정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사실은 각 선생님들이 이 쪽집게 백선,
동형 모의고사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이 내용을 계속 끝까지 반복해서 보니까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들어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서 끝까지 과정을 잘 따라와야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린 건 계속 틀려요. 틀린 건 계속 틀리니까 요 틀린 건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건 그 마무리 백선, 쪽집게 백선하고 동형 모의서를 그냥 풀지 마시고 항상 새롭게 뽑아서 풀어라. 그리고 항상 풀 때 각 지문 아까 해봤죠? 맞으면 O, 틀리면 X, 물음표. 그러면 이 많은 지문들을 읽으면서 OX 다 정리를 한 번씩 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내용 정리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각 선생님들을 믿고 잘 따라하시기 바라요. 민법은 제 말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 수업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외우라고 하는 거 외우고 그럼 문제가 다게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년 동안 지속시킬 테니까 각 선생님들의 방법을 잘 믿고 따라오시기 바라요. 근데 이게 처음만 그래요. 처음에만 곧 따라올 것 같은 표정을 짓거든요. 처음만 그래, 처음만.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다. 이게 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귀가 얇아서 또 솔깃해서 한다고요. 다른 분들 글 중에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거 하고 저게 좋다고 저게 한 사람들 1차도 안 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냥 세월을 날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교수님을 믿고 끝까지 1년 동안 잘 지켜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글을 제가 정리를 한 게 이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 4가지를 지키자 이거예요. 아까 최소 강의 2번씩 듣자 그랬죠? 다시 듣자. 본 수업 1번, 그 다음 복습용으로 1번. 그 다음에 그 교환에다가 꼭 내용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강조드렸던 거 써보고 교환에 푸짐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막히는 거 반드시 학습지를 통해서 꼭 질문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계속 이 내용을 까먹지 않게 반복하자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잘 지켜서 1년 동안 살면 동시 합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는 대부분 다 합격할 거예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뭐 1차도 안 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차만 합격해서는 안 되잖아요. 동차로 1년 시험을 끝내야 되니까 민법 공부에 초반에 올인해서 동시 합격을 꼭 이뤄내 보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1주차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